안녕하세요. 여행에 환장한 남자 이성구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행은 과연 필연인가 우연인가,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행하는 방법을 사람의 그 취향에 따라 여행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는 모든 계획을 다 잡고 막 꼼꼼하게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가서 어느 숙소에 가고 뭐 어느 도시에서는 첫 번째 뭘 보고 두 번째 뭘 보고 그다음 어느 곳에 가서 뭐 유명한 식당 어디에 가고 이렇게 스케줄을 아주 알차게 짜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그렇게 짜다 보니 미리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고자 하는 여행 정보 이걸 아주 세밀하게 이제 파악하고 가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대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은 있지만 뭐 그냥 그 도시에 간다 이 정도지, 거기에 가서 뭐 어디에서 뭘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세세한 계획을 전혀 짜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여행의 어떤 묘미를 느끼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중요한 주제예요. 그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지금 지루해서 나가시려는 분들 조금만 좀 참고 들어보세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두 가지 대립점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도 직결되고 또 자기의 방식이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더 좋은지를 여행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테니까 좀 끝까지 봐주십시오.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중요한 그 인식론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서양 철학이니까 그쪽에 조금 기본을 두고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데카르트와 베이컨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베이컨의 경험론, 그죠? 데카르트의 합리론, 이렇게 우리가 딸딸딸 외웠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논리적 사고의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연역과 귀납입니다. 그러니까 귀납의 종류에는 통계적 귀납, 인과적 귀납, 유비추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도 어떻더라, A도 B도 그렇더라, C도 그렇더라 해가지고 쫙 뭐 수많은 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원리가 있네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바로 귀납적 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알아내는 그게 바로 귀납적이죠. 그 다음 연역은 뭐냐? 이건 대전제를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연역적 사고방식은 뭐 이거 보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3단 논법이 제일 유명하죠. 뭐 이거 말고도 뭐 2단 논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3단 논법이니까요. 그래서 보편적인 원리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원리에다가 나의 개별적인 특수 상황을 집어넣어서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금 여행을 하시는 방법이나 또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 중에도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여행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자 어떤 전자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다 칩시다. 그 전자제품을 이제 포장을 뜯고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숙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드디어 그 물건을 작동을 시켜보는 방법이 있고 뭐 이론은 전혀 숙지하지 않고 그냥 대충 온오프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그냥 슬쩍 설명서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설명서와 무관하게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 여러 가지 요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이렇게 작동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다가 좀 안 되면 뭐 왜 안 되지 하고 자기가 막 또 실제로 그 버튼도 눌러보고 별짓 다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설명서를 뒤적여 가지고 뭐 그 부분만 알아 가지고 또 하는 방법 그게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느 게 연역적이고 어느 게 귀납적인지 추리되시겠습니까? 바로 사용 설명서를
이론적으로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경험을 적용해 보는 게 바로 연역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물건을 그 기계를 조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원리를 알아내는 그런 사람은 바로 기납적인 사고방식. 과연 어느 방법이 더 우리의 삶에 좋을까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 서양 철학사에서는, 서양 사상에서는 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논쟁은 어마어마하게 오래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과연 이제 합리론이 옳으냐 아니면 경험론이 옳으냐, 이 두 개 가지고 정말 지난한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정답은요, 통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연역과 기납적 방법 외에 그걸 초월하는 방법이 바로 변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변증법은 지금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조금은 난해해서 좀 이해시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변증법은요, 이쪽이 있고 이쪽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 상반되는 요소가 상반의 요소가 아니고 서로의 그 통합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변증을 가지고 가장 그 잘못된 그 해석이, 우리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변증법 그러면 해결 나오고 암기하고 정반합 이렇게 암기만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변증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합치는 게 아니에요. 변증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중간이랑 그 변증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두 상반된 요소가 상반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의해서 이쪽이 더 강화되고 이쪽에 의해서 이쪽이 더 강화된다는 상생의 관계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변증입니다. 제가 이걸 유흥준 박사님의 유명한 말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유흥준 박사님의 말씀은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그건 연역입니다. 그죠? 내가 이론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의 경험은 더 깊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반대로 늘 모르는 만큼 재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르는 만큼 흥미롭다. 그래서 이론을 알지 않고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게 더 재밌다,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경험론 쪽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상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상반의 요소가 아니고 상생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경험론과 합리론의 논쟁을 한 번에 정리해버린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의 방법입니다. 정말 제가 나름 많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인류의 역사에서 이 변증적 사고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위대한 어떤 사상을 낳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칼 포프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거의 객관적인 실제적인 사건과 현재의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말로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현재의 역사가에 의해서 과거의 역사가 재창조될 수 있다. 이런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칼 포프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요지거든요. 그 책 제가 2번 정도 읽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원리잖아요. 그거를 정말 어렵게 설명하고, 정말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재정립을 하는데 정말 지루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 책을 참고 2번이나 읽었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 과연 기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을 두 가지 어떤 그런 인식의 방법을 이제 취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게 다를까, 이겁니다. 그 베이컨이 경험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합리론이면 어느 사람이 좀 더 보수적일까요? 어느 사람이 좀 더 진보적이고, 지금 이 순간 답을 맞추신 분들은 상당히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추리력이 상당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합리론, 즉 연역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아는 범주에서, 알고 있는 범주에서 기왕에 우리가
알려진 어떤 지식, 이거의 범주 안에서만 삶을 살거나 새로운 대상을 탐구하는 그런 방법이죠. 반대로 귀납주의 방법은 경험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을 막 그 새로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다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위험한 걸 극복해내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지평을 넓게 나가려 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은 바로 귀납주의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사고의 가장 대표가 종교죠, 종교. 제가 옛날에 학생들 가르칠 때 어느 여학생 하나가 내가 이제 연역과 귀납을 설명하면서 과연 종교는 어느 쪽일까 그랬더니 어느 학생 하나가 여학생이었는데 손을 들더니 대부분의 종교는 연역적인데 불교는 귀납적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걸 어떻게 알아서 했더니 자기가 절에 다니는데 그 절에 스님이 그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너도 똑똑하지만 그 스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연역적인 사고는 절대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그 전제는 무조건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어야만 다른 논증이 되지,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대부분 대전제, 즉 교리를 믿고 따라야지, 그걸 의심하고 뭐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그건 종교적인 삶을 제대로 못 살죠. 그래서 종교의 대부분 성향은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왜 그러냐? 불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도 부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내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겪고 삶을 경험하면서 열심히 그 노력을 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숭배하는, 물론 부처라는 분이 있지만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그죠? 시타르타.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경험론적인 종교입니다. 그 대전제를 믿고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의문을 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도달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이제 불교의 방법이죠. 근데 어느 방법이, 어느 사고방식이 더 옳다, 진보가 옳으냐 보수가 옳으냐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옳은 사고방식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개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위험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변화는 하기는 하되 아주 점진적으로 천천히 최대한 느리게 그리고 안전한 상태에서 세상을 이제 발달시켜가고 자기의 인생을 발전시켜가는 게 이제 보수면, 아무래도 진보는 이제 좀 더 빠르게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고 변혁을 추구하는 그런 게 바로 진보니까, 그거는 어느 게 옳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삶의 방식은 그렇게 이제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건 자기의 취향이고 선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어느 방식이 옳을까요? 여행은 제가 사실은 참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독특한 별종이라는 것을 저를 아는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참 너 진짜 독특한 인간이다 라고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저 스스로도 제가 참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한국 국내 여행을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다가 이제 언젠가 그게 한 20년 전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짐을 꾸려서 해외 자전거 여행을 갈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면, 그때만 해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휴가를 길게 만들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제법 길었습니다. 제가 오너니까 한 15일 정도 잡아가지고 가는데, 제가 간 곳이 바로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구시로 스보이라는 정말 오지입니다. 저는 거기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구시로역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짐을 다 내려서 자전거를 조립하는데, 구시로 그 역이 어떤 곳이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둥 하나 있었습니다. 기둥에 그냥 구시로
액기, 역이라고 이제 거기에 그냥 기차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 앞에 광장에는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냥 흙길, 광장 비슷한 그런 널찍한 곳에 가게도 없고 뭐 방향 표시도 없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황량한 곳에서 제가 자전거를 조립을 하면서 야, 나는 누구? 이 도대체 뭐야? 뭐 이런 말을 생각할 정도로 제가 새로운 것을 워낙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지금도 이제 생각합니다. 뭐 사실 해외 자전거 여행이 처음이면은 뭐 일본을 온다 그러면 뭐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뭐 아니면 비아오 그 인근까지 요 정도로 이제 보통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홋카이도 그 구시로 스번을 제가 첫 여행지로 결정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독특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끌고 인도 오지 마을 뭐 불가촉 천민 마을도 기 들어가고 네팔도 소나울리에서 포카라까지 자전거를 타고 안데스를 산맥을 5번 넘고 파타고니아 3,000km를 종주하고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자전거 여행을 제가 여행 수단으로 삼은 것도 바로 그런 영혼의 자유로움,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이거를 즐겼기 때문에 아마 그 여행 방식도 자전거 여행을 한 게 아닌가.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스타렉스를 끌고 일본에 와가지고 지금 한 10일 지났거든요. 쭉 다니는데 좀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어저께 밤에 누워서 파타고니아 종주길이 재밌었는데 칠레의 오이긴스라고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는 국경 사이에 있는 숙소. 이 구간이 내 인생에서는 최고로 힘든 구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구간을 Subes 넘었습니다. 45 kilómetros. Sí. Ya. Ahí llegas a Entrada Mayer, al paso fronterizo. Ya. Llegas al aeródromo y Desde aquí a esto 45 kilómetros. al lado derecho Sí. y ahí está la policía chilena. Ah, Haces aduana. ¿Puedo andar bicicleta? No, tienes que ir con la bicicleta en la mano. Nada. En la mano, porque Muy difícil. no tanto, pero se puede. Ok. Ya. Cruzas el puente y bajas de ¿O nuevo. ¿Cómo se llama esto? Río Carrera. Esto puente nombre es. Puente colgante. 아르헨티나, 칠레 국경의 그 길을 잃고 산속에서 제가 4박 5일 동안 헤매고, 그 다음 마지막 날, 5박 6일째 되는 날, 그 아르헨티나 국경 경비대에 구조된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요, 그게 그리워요. 이 자동차 여행은 그냥 편안한 길을 그냥 알려진 길, 뭐,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냥 달리면 되고, 뭐, 내려가지고 지금 브롬톤 저 끌고 온 거를 그냥 요 가까운 데만 다니다 보니까 그 옛날 제가 자전거를 끌고 정말 외국의 그 험난한, 험악한 지형을 막 달리던 그런 여러 가지 여행 방식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지루한 여행입니다. 그래도 이제 곧 제가 지금 이탈리아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요번 일본 여행 끝나면 제가 이제 결혼 40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한국에서 결혼 기념일 40주년을 좀 나름대로 아내가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갑니다. 거기서는 이번에 제가 이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다 웬만한 길은 비바람이 불어 몰아쳐도 자전거로 달릴 거라고 지금 계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시 돌아가서 저는 그러면 어느 쪽 여행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권장할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판단이 다 서시죠. 맞습니다. 저는 암만 생각해도 여행은 귀납적 방법으로 여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행동을 안 하는데 라오스에서 방비행 카메라 들고 폭포수 위에 올라가서 다이빙 하려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까지 모험을 막 강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행만큼은 사전 정보를 모르고 가는 게 더 재밌습니다. 너무 계획을 치밀하게 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생은
여행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것만 또 아닙니다. 패키지 여행은 그거는 저는 여행이라고 제한테는 개념에 안 넣습니다. 그 패키지 여행이 가장 극단적인 그 연역적인 사고방식의 여행입니다. 그죠? 저희 형수가 대하고 아주 친한데 여행을 제법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어느 날 뭐 얘기하다가 형수가 크로아티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 크로아티아도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러길래 그럼 폴리티비체를 봤겠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몰라, 안 간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뭔 소리야, 어? 그 크로아티아 가면 스플릿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유명 관광지가 폴리티비치야. 폴리티비치. 발음이 좀 이상하나?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진을 찾아가지고 보여줬더니 가봤지 이러더라고요. 그 폴리티비치는요, 그거는 제가 그동안 55개국을 여행하면서 본 풍경 중에 저는 그때 가을이었는데 단풍이 든 시절이었거든요. 와, 이 지구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라고 감동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폴리티비체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밤늦게 도착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도착해서 보면 그냥 버스 타고 가서 보는 거에 비하면 좀 과장하면 한 두세 배 아름답습니다. 네? 등산을 해서 올라가서 설악산 풍경을 보는 거랑 저는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만든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를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보면 그건 감동적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형수가 그제서야 이제 이거 봤지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패키지 여행은 나의 주체적인 어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방식이 다르죠. 저는 자전거에 텐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잘 데가 없으면 저가 페루 안데스 산맥 넘을 때 폐가 그 처마 밑에다가 텐트 치고 잔 적도 있고 그럴 정도로 항상 잘 곳이 준비되어 가능하기 때문에 모험적인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배낭 여행자들은 숙소를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만 너무 그렇게 모든 걸 계획을 다 짜고 사전 정보를 다 파악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장소를 옮겼습니다. 날씨가 너무 굳어서 야외에서 촬영하기가 힘들어서 차 안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여행에 가장 묘미가 있는 여행은 도대체 사전 정보를 다 파악하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난 뒤에 가는 거냐, 아니면 대충 가서 그냥 부딪혀 보는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다시 앞에 얘기와 좀 중복이 되는데, 자, 앞에서 연역과 기납을 대충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연역과 기납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중요한 원론적인 특징은 뭐가 다르냐면, 연역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기납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여행은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어느 게 더 매력적일까요? 먼저 제가 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또 영상을 보시다가 이 사람 지자랑 되게 하네,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런 거 말할 때마다 조금은 구독자나 또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 인간 뭐야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나 여행 많이 했어 라고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여행을 그렇게 자전거를 끌고 그런 어떤 우연적인 여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55개국을 여행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 그 다음에 그 어느 장소나 어느 지역에서 그 여행지에서 가슴이 막막할 정도로 황홀경을 느끼는 그런, 마야 안젤루가 그분이 하신 말씀, 여성분인데,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숨을 얼마나 쉬었느냐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감동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느냐로 평가된다는 그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55개국을 여행하는 동안 자전거를 끌고 특히 안데스 산맥을 제가 5번 넘었거든요. 마지막 넘은
칠레에서 그 넘어가는 안데스는 별로였습니다. 페루가 최고입니다. 근데 페루 그 까하마르카, 차차뽀야스 이런 등지에서 그 고산지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 갖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또 페루의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 미친 인간입니다. 그 보통 사람들 1박 2일 만에 그 차로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데 거기를 5박 6일 동안 그 고산지를 근데요 그 자전거를 끌고 그 높은 데로 올라가서 도착한 다음에 그 멋진 풍경을 보고 막 질주하면요 정말 그 순간은 미치도록 좋습니다. 미치도록. 그래서 진짜 마야 안젤루가 한 그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숨을 쉰 횟수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이 많았느냐로 평가될 수 있다. 저는 정말 제 애들한테 그 말 했는데 아빠 내일 죽어도 호상이다 이랬어요. 내 장례식에는 절대로 울지 말고 내 그 유튜브 자전거 여행하는 유튜브 영상 틀어주고 내 사진 영정사진은 엘찰텐을 떠날 때 그 뒤에 멋진 풍경이 있는 그 산에 자전거 타는 내 그 모습을 영정사진으로 해놓고 사람들마다 아이고 이성구 잘 살다 갔다 그래 소풍 잘했어 라고 여러분들 여행은요 필연적인 것에 의해서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암만 생각해도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초보적인 여행이 패키지 여행이고 그 다음에 초보적인 게 자유여행인데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사전 정보를 다 알고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여행. 그 다음 점점 이제 고수의 여행으로 가면은 정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지금 제가 이제 차를 끌고 오니까 비교적 그런 여행을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 여행을 하면요 저 진짜 계획 안 세웁니다. 그냥 대충 목적지만 정해놓고 그냥 뭐 중간에 언제 어디서나 텐트만 치면 잘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본은 제가 10번 정도 자전거 여행을 했는데 일본은 캠핑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정돈돼 있어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이제 55개국 정도 다녔으니까 뭐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 여기에 무림 고수가 있었군요 이러는데 뭐 고수라 해도 되겠습니까? 여행에 고수가 됐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필연적인 여행보다는 우연적인 여행으로 자꾸 발전되어 가는 게 여행의 묘미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저는 비판적 태도를 좋아합니다. 첫째, 당신이야 말이야 영어도 조금 잘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뭐 포르투갈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어도 능통하니까 또 그렇게 여행할 수 있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으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또 체력도 그 정도 되니까 뭐 하고 등등등 다 되니까 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행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선험적 실패. 그러니까 경험해보지도 않고 실패를 결정짓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직원들한테 자 이거 해봅시다 이러면 상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원장님 뭐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거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해봤어요? 그거 해봤어요? 안 해봤죠?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한번 하고 시도하면은 다 돼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미리 실패의 가능성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을 망설여 가지고 결국 안 해버리는 걸 저는 선험적 실패라 하거든요. 그거는 인생에서 그렇게 좋은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돼도 됩니다. 저 동유럽 다닐 때 그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 다닐 때 정말 그 나라 사람들 영어 한마디도 안 돼요.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번역기가 전혀 안 되는 시절이에요.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숙박 헝가리에 가서 어느 시골 갔는데 나중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민가 문 두드려서 막 그 언어 안 통하는데도 발짓 손짓 다 해가지고 하룻밤 잤거든요. 저 그것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아주머니 자기 안방을 내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고통이 따르죠.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먼 훗날 추억으로 확 남아있는 아주 강렬하게 기억의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들은 다 우연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질식할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갖는 순간들도 모두가 다 우연입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다 보면 됩니다. 전들 뭐 처음에 뭐부터 이랬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일본 홋카이도를 구시로 수본을 갔으니까 또라이는 맞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점점점 좀 발전돼 가는 여행의 묘미를 얻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영상을 길게 찍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얘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